자, 이번 시간은 어떻게 SDA가 가능한지 조금 더 딥다이브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인트로듀스 세션을 잘 보셨죠? 오늘은 바로 SDA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두건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좀 더 이제 SDA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DA라는 컨셉은 기존에 저희가 CLI를 기반으로 한 캠퍼스 패브릭이라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DNA 센터를 통해 가지고 컨트롤러를 제공하고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장비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캠퍼스 패브릭은 예전에 CLI 기반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 장비에 모두 들어가서 직접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DNA 센터를 통해서 모든 컨피그레이션을 한 번에 각 장비별로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한 방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PIC-EM이라는 게 있었죠. 그 APIC-EM은 기존의 1.0 버전이었는데 DNA 센터로 가면서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보다 추가적인 오토메이션이나 어슈런스 기능을 추가하게 된 것이었죠. 이제 저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팔 수 있는 그렇죠. 거.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잘 이 캠퍼스 패브릭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패브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캠퍼스 패브릭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더레이와 그리고 오버레이 이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 것이죠. 언더레이, 오버레이 하니까 좀 생소한데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언더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장비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SDA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인 세그멘테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언더레이 기반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더레이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뭐 라우팅 그 경로 만들어주는 그 하던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장비와 장비 간의 물리적인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통신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장비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링크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절체에 대한 메커니즘은 언더레이에서 제공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오버레이라는 로지컬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요즘에 아주 저희가 이제 가상화 쪽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처음에 언더레이를 통해 가지고 트래픽에 대한 포워딩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위에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보다 버추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캠퍼스 패브릭에서 제공하는데 그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SDN,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박스에서는 데이터 플레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 플레인에서 흘러다니는 트래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컨트롤 플레인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폴리시 플레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아키텍처를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좀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ISP, VXLAN, 시리코 추러스랙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LISP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LISP는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는 이제 들어오는 패킷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경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LISP를 사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일반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모든 라우팅 테이블이 컨버전스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컨버전스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라우터나 그 안에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라우팅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내에서 동일한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LISP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특이한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맵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맵 서버라는 컨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맵 서버는 네트워크 패브릭 내에서 따로 맵 서버라고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DNS 서버 그런 거 비슷하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라우팅을 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저기서 맵 서버가 굉장히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저희가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서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네트워크 장비가 서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LISP는 그럼 어떻게 동작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LISP 동작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은 LISP가 뭐의 약자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Locator ID Separation Protocol, 즉 위치와 그 엔드호스트에 대한 ID 정보를 분리해 주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은 저기서 한번 그걸 또 말씀해 주시죠. 저 로케이터하고 아이디가 세퍼레이션 됐다는 의미를 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192.168.1.1이라는 IP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A라는 위치에서 1.1 IP를 사용을 하고 B라는 위치에서도 1.1 IP를 사용을 하면 동일한 IP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건 서로 다른 IP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서는 IP가 이게 서로 동일하면은 저희가 충돌이 나왔고 문제가 그렇죠. 생겼었죠. 예. 예. 그래서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IP를 찾아가는 게 되는 것이고요. 위치에 대한 위치 정보도 IP 어드레스처럼 동일한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IP 어드레스로 위치를 정해지는 건 아니고 아이디가 중요한 거네요. 예,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IP를 두 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IP는 로케이션을 위한 IP, 그리고 두 번째 IP는 실제 호스트에 대한 IP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LISP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면 좀 약간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라우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장하는 맵 서버, 그리고 이제 그 LISP 도메인 내에 존재하는 라우터가 필요한데요. 그 라우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터널 라우터인 XTR, 그리고 프락지 역할을 하는 프락지 XT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 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터널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인그레스 같은 경우는 ITR, 이그레스 같은 경우는 ETR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엔드 디바이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연결돼서 트래픽을 전송하고 그 트래픽에 대해서 LISP 인캡슐레이션을 하거나 디인캡슐레이션을 해주는 게 바로 터널 라우터죠. 그리고 프락지 터널 라우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LISP의 경계, 즉 도메인의 경계에 있을 때 LISP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가 연결될 때 사용하는 라우터가 바로 프락지 터널 라우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용어가 라우터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라우터만 되는 줄도 알 수도 있을 근데 것 같아요. LISP를 지원하는 모든 장비는 라우터나 스위치나 상관없이 다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용어상으로만 저게 라우터라는 의미를 써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EID라고 해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ID, 즉 호스트를 얘기를 하고요. 이 호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P 어드레스, 즉 IPv4나 IPv6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록이라고 해가지고 라우팅에 대한 로케이터, 이거는 그 도메인에 부여된 로케이션 ID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아이디 가지고 결국에는 어디 있는지 좀 그렇죠. 찾아낼 수 있는 어느 도메인에 있는지 거군요. 먼저 찾고 그 도메인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엔드 호스트에 대한 아이디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LISP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를 보시면 네트워크가 좀 복잡한데요. 지금 크게 세 가지의 LISP 도메인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IP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통신을 하려면 사용자가 특정 도메인에 10.17에 1.10 IP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용자가 라우터와 통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로컬 라우팅에는 라우팅 테이블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인 바로 10.17.1.0 네트워크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호스트랑 연결이 되면 그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32비트 호스트 라우팅으로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호스트에 대한 라우팅 정보, 즉 호스트 라우팅 정보는 말 그대로 호스트잖아요. 엔드포인트죠. 이 엔드포인트는 맵 서버 쪽으로 전달이 돼서 엔드포인트 ID가 1.10을 가진 것으로 등록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위치는 로케이터와
ID, 즉 왼쪽 아래에 있는 그 LISP 도메인의 로케이션 정보 12.1.1.1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IP가 하나의 조합이 돼가지고 매핑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용자 유저 디바이스의 IP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용자가 있는 어떤 게이트웨이 같은 네트워크 장비가 또 로케이터 ID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라우팅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LISP 도메인과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LISP가 갖고 가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IP에 대한 모빌리티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사용자가 다른 LISP 도메인으로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동일한 IP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IP가 쭉 나죠. 그게 저희가 가장 예전부터 그거를 해보고 싶었었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았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ISP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게 되냐면 사용자가 동일한 IP를 가지고 다른 LISP 도메인으로 가서 연결이 되면 연결되는 즉시 그 로컬에 있는 라우터에는 당연히 LISP 0번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등록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IP는 아까 처음과 마찬가지로 로컬에 10.17.1.10을 가지고 있다라고 호스트 라우팅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아까 원래 있던 도메인에 있던 거하고 양쪽이 지금 똑같은 IP가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것이 존재하게 되면 양쪽에 존재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핑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자가 연결된과 동시에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다시 맵서버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죠. 맵서버가 계속 사용자 이동했을 때 이쪽으로 옮겼다는 걸 계속 얘가 근데 지금 사용자가 옮긴 거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아까는 12.1.1.1이라는 로케이션 아이디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동일한 IP에 대해서 다른 위치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치의 로케이션 아이디, 즉 12.2.2.1이라는 알록, 즉 로케이션 아이디를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해당 웹서버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다시 기존의 LISP 도메인 쪽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기존에는 해당 호스트가 로컬에 있는 걸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LISP 0번을 타고 다른 LISP 도메인에 있다라고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뭐 IP 모빌리티가 아주 완벽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LISP가 라우팅, 즉 모빌리티를 위한 라우팅에는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LISP를 동작을 시키는데 그러면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시킬까?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가장 평범한 오리지널 프레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더넷 프레임 위에 안에 IP 들어가고 그다음 페이로드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LISP를 위해서는 UDP 패킷이 중간에 들어가고 LISP에 대한 정보를 쓰기 위한 LISP 패킷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헤더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VXLAN인데요. VXLAN은 말 그대로 VLAN에 대한 익스텐션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VXLAN을 쓰는 이유는 기존의 VLAN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하게 되면 VLAN은 4096까지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많은 확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VXLAN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VXLAN 안에는 앞으로 설명드릴 VN에 대한 ID 정보 그리고 SDT에 대한 태깅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LAN 헤더보다는 더 많은 확장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가 SDN이나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XLAN 헤더를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세하게 보시면 아까 처음에 언더레이랑 오버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언더레이로 지나갈 때는 결국에는 인캡슐레이션 된 정보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고 오버레이는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오리지널 패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레이 부분에서는 이너 패킷, 즉 오리지널 맥에 대한 헤더 정보들 그리고 IP에 대한 헤더 정보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VXLAN 헤더가 인캡슐레이션 되고 언더레이를 통해 가지고 나갈 때 아우터에서 또다시 새로운 맥과 IP 헤더가 붙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언더레이는 뭐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언더레이는 결국에는 패브릭 내에서만 사용이 되고 패브릭 밖으로 나갈 때는 실제로 디인캡슐레이션 돼서 오리지널 패킷이 복구돼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XLAN 헤더 내에서는 저희가 SDA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이 VN 개념, 즉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구분자인 세그멘테이션 ID와 그리고 버추얼 네트워크에 대한 ID, 그리고 SGT에 대한 헤더 정보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게 바로 CTS, 즉 폴리시 플레인에 대한 정보인데요. CTS는 뭐의 약자냐면 시스코 트러스트색의 약자죠. 이전에 저희가 시스코 트러스트색을 고객사에 많이 디플로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복잡한 컨셉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안 됐는데 이제는 캠퍼스 패브릭, 즉 SDA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용자에 대한 모빌리티를 SDA에서는 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A라는 스위치에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다른 빌딩에 B라는 스위치로 옮겨갔을 때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관리자가 ACL을 A에서 B로 옮겨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정책을 이제 다 수동으로 이제 그렇죠. 계속 애드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사용자 한 명이 이동을 한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만약에 부서 이동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수십 명, 어쩔 때는 큰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면 수백 명이 이동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ACL에 대해서 시큐리티 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는 시스코 트러스트색을 사용을 하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이스를 통해서 폴리시를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트러스트색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SDA 솔루션을 구현을 했을 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VLAN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 VLAN, 그리고 보이스 VLAN, 즉 전화기력과 연결돼서 사용하는 보이스 VLAN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SDA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외부 게스트가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따로 구분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IoT 장비나 아니면 BIOD 장비들이 연결되려면 각각의 독자적인 VLAN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독자적인 VLAN을 위한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정책은 모두 대부분 아이스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이스에서 생성한 다음에 그걸 각각의 사용자 기반으로 프로퍼게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마 제가 봐도 이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이 기술이 굉장히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디바이스나 사용자가 너무 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것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뭐 VLAN 쪼개고 이게 사용 중일 때는 굉장히 이거 변경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이 갖고 가는 큰 장점은 요즘 가장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화두화되는 게 바로 망분리잖아요. 이 망분리를 물리적인 망분리를 해서 장비의 비용을 투자해서 망분리를 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망을 분리해가지고 보다 쉽게 망분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시스코 트러스트색을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네트워크와 달리 사용자에 대한 정책을 적용할 때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에 적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사용자에게 적용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용자에게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인증을 받았을 때 그 사용자를 위한 정책을 내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만약에 다른 위치나 다른 건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사용자가 다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 기존의 사용자에게 부여됐던 모든 정책들이 동일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저희 뭐 직원이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로이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서버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논 컴플리켄트에게는 어떤 것도 액세스 못하게 정책을 구현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인플로이가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인증받지 못한 사용자가 이동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정책을 적용이 돼서 인플로이는 모든 서버에 액세스가 가능하고 나머지 인증받지 못한 사용자는 서버에 액세스 못하도록 이렇게 일관된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계속 저희가 수동으로 뭐 사용자 이동할 때마다 넣던 그런 ACR이나 다양한 보안 설정들을 이제 손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손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모든 게 다 아이스에서 설정을 하고 그 아이스를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블 ACL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증은 어떻게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증은 SDA 솔루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기존의 아이스에서 제공하는 인증 방식 모두 네. 그대로 네.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802.1x에 대한 인증, 그 인증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망에 접속을 할 수 예.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웹에 대한 인증, 그리고 웹어스, 즉 웹을 통해 가지고 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예. 이 인증 방식 모두 다 지원이 네. 가능하죠. 다음 보시면 그러면 패브릭 내에서 패킷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한 패킷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바로 VXLAN에 대한 인캡슐레이션 방식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트러블 슈팅할 때도 약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캡슐레이션이라는 방식은 크게 어려운 방식이 아니에요. 네. VXLAN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을 하고 LISP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을 했지만 기존의 이런 인캡슐레이션 방식은 GRE 터널을 쓰거나 아니면 IPsec을 쓰거나 MPLS 같은 것도 MPLS 있고. VPN을 쓸 때 그때도 다 동일하게 사용됐던 방식이 바로 인캡슐레이션 방식이거든요. 인캡슐레이션 뭐 새로운 건 아닌 거죠. 단지 이제 저희가 여기 이 SD에서는 LISP나 VXLAN이라는 인캡슐레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토콜을 쓰느냐, 어떠한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캡슐레이션의 동작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오리지널 패킷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패브릭 도메인 내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안에서 VXLAN 헤더 안에 내가 설정한 VN, 즉 버추얼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된 버추얼 네트워크에 대한 아이디를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인증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 즉 SGT에 대한 아이디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붙이게 돼서 패브릭 내로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전송을 받은 데스티네이션 쪽의 라우터에서는 그 VXLAN 헤더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 패킷이 어떠한 버추얼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그 VNID를 구별하고 어떠한 정책을 설정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SGT ID를 받게 되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VXLAN에 대한 헤더는 제거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제거된다면 다시 오리지널 프레임으로 복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데스티네이션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인캡슐레이션 되고 디캡슐레이션이 된 후에 오리지널 패킷으로 복원이 돼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SDA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는 엣지 노드, 보드 노드,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노드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인 DNA 센터, 그리고 폴리시를 내려줄 수 있는 ISE, 이렇게 구성 요소로 구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간단하게 하면 패브릭을 구성하는 뭐 패브릭 보드하고 엣지가 있고 컨트롤 노드도 있고요. 그다음 위에서 이거를 구위를 제공하는 디테일 센터가 있고 전체적인 정책을 다 제공하는 IS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보다 좀 더 쉽게 캠퍼스 패브릭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캠퍼스 패브릭, 즉 SDA 솔루션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레거시 환경을 좀 많이 크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동안 구현 못했던 IP 모빌리티들,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고, 이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802.1x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컨피그레이션을 모두 다 한 번에 내려줄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VXLAN, LISP, 그리고 트러스색, IC에 제공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SD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세션들은 다른 데모 세션이나 또 인트로 세션에서 보시면 또 쉽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